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외교안보 특보였다. 뭐 바람도 잡아주고 그다음 정부 정책이 잘못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하는 과정이니까요. 시작은 상당히 위태로웠고 그러나 2018년 와서 상당히 희망의 공간은 엄청나게 광대했었는데 결국 또 막히고 마는 과거와 같은 그 롤러코스터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느끼게 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김정은이 과연 핵포기 의사가 진정으로 있었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안 해주면은 이 정상회담은 실패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당사 거기에서 이거예요.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하겠다. 그래서 즉석에서 가서 연설하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추첨하고 조용하더라고요. 한 2, 3주 지나고 나니까 우레와 같은 이제 함성과 박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일 앞에 주석단이 있었는데 저로서는 정말 감개가 새로웠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의제였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다. 우리의 민생과 관련되고 우리의 민간 경제에 관련된 것을 부분 해제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거절을 하죠. 북이 갖고 있는 모든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면은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겠다고 딱 나온 거예요. 그냥 빅딜을 내고 결국 노딜로 가버린 거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요, 피스키핑. 한 단계 올라간 게 피스메이킹 단계예요. 평화 만들기 단계예요. 세 번째가 이제 평화 경제라는 거예요. 그건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을 확대시키면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피스메이킹은 B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 빌딩 또는 평화 경제 이쪽은 결국에 F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뭐 지난 정부 정책이라는 걸 다 버려서는 안 된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한 실패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정책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건 하여간 타산지석으로 삼을 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와 이 이슈를 보다 정확하게 또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이 메디치 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요동치는 정세는 뉴스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생활 곳곳, 나의 일, 지역 경제, 국가 경제까지 그 여파가 매우 큽니다. 세계를 알아야 통장이 든든하고 삶이 윤택해진다. 메디치 보라의 매사장 김현종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걱정하고 있는데요. 어제 IMF가 발표한 걸 보면은 세계 주요 국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의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치가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독일, 또 중국 이런 나라들인데 코로나에 이어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입니다. 메디치 보라 런칭 특집으로 마련한 문정현 선생님과의 대담 벌써 2주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그 마무리 편입니다. 1편의 미중 관계, 2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을 할 때마다 정말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에 아주 감탄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자 연세대 명예교수 문정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종합적으로 명쾌하게 해석해 주셔서 크게 공감했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의 언론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틀린 사실 아니면 서방의 좀 그 경도돼 있는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그냥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했는데 외교 문제를 종합을 넘어서 융합적으로 해석하시는 문정인 선생님의 그 견해에 탐복했다 이런 댓글들이 예. 참 많았어요. 예. 저는 우선 그 균형도 균형이지만 이 방송이 나가면서 이 호응에 놀랐어요. 문정인 이펙트, 문정인 효과 같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또 이게 계속 전파되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시청자분들께서 뜨겁게 이 메디치 더 보라를 시청해 주시는 것 문정인 이펙트 효과 예. 이것이 정말 저희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몇 분들의 좀 댓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선생님의 또 생각도 좀 저희가 듣고 싶은 그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디 자이트 가이스트 뭐 시대 정신 이렇게 그 번역이 되나요? 이런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역사학을 전공한 저는 이 전쟁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소련 시기부터 현재 러시아 시기까지 이 소수민족에 대한 처우 및 정책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라며 꽤 긴 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아이디 172 소울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종합적 해설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 수백 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 작업에 침 흘리면서 전쟁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 나토 회원국 또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서 국제 외교의 비정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비정한 국제 관계에서 새 정부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주변에서는 뭐라고들 말씀하시던가요? 피드백을 많이 이제 못 들었는데요. 저도 뭐 댓글 일부는 보고 했는데 새로운 시각에서 이제 보았던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경우는 제가 무슨 제 의견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판단을 할 때 객관적 팩트를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가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요 얘기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전문 자체가 저희 자매 그 피렌체 식탁에 전문이 서비스되면서 저도 그 많은 그 반응들을 들었습니다. 문정인 선생님과의 특집 대담 3부작과 더불어서 특별한 분석과 다양한 시각, 뉴스와 정보 또 지식을 전할 이 국제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 보라에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프닝이 좀 오늘은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본론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세계와 한반도 문명과 삶, 특히 그 한반도 위기와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주제로 우리 문정인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2년 이 한반도의 지정학 리스크,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좀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현 상황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결국 가장 가까운 과거를 우리가 반추해보고 평가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선생님의 수많은 이력 중에서 특히 우리가 지금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외교안보 특보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5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외교 특보를 하시면서. 글쎄요, 뭐 외교 특보라고 하는 게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뭐 쉬운 말로는 뭐 바람도 잡아주고 그다음 정부 정책이 잘못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렇죠. 뭐 2017년은 정말 위기의 한 해였기 때문에 저도 긴장을 많이 했고 2018년은 정말 희망과 평화의 한 해였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고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는 상당히 암울했고요. 그리고 그때의 교착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아쉽죠. 시작은 상당히 위태로웠고 그러나 2018년 와서 상당히 희망의 공간은 엄청나게 광대했었는데
결국 또 막히고 마는 어떻게 보면 과거와 같은 그 롤러코스터 현상이 그냥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느끼게 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과 현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문정인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역시 남북한 정상회담 또 한국과 뭐 남북한 미국 정상회담 그 현장에 다 계셨잖아요. 평양도 다녀오시고요. 그렇죠. 제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그 만찬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8년 9월 18, 19 평양 정상회담도 참여를 했고 운이 좋게도 2000년 정상회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2007년 정상회담도 참석을 했고 그랬으니까 저는 2018년 5월 26일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비밀 회동을 빼놓고는 나머지 네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은 전부 다 참석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행운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7년에 위기로 시작했고 2018년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북측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미국에서도 오면서 하나의 그 잘 나가다가 대화의 단초가 마련이 됐고 이게 평화의 가능성으로 가는가? 그리고 그 해 바로 4월 27일 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선 그 당시로 돌아가서요. 그 당시에 처음 판문점 정상회담에 참석하셨을 때 첫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남북이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시그널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 7월부터 11월 29일까지 대포동 15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발사를 하면서 북은 이제 우리는 핵무장력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MBC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올림픽 평화를 지향한다.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 같이 자제하자. 그러니까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우리가 자제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화답이 저쪽에서 평창 올림픽에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특사는 김여정 그리고 단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따뜻하게 환대를 해줬고 김여정 특사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저쪽에서 온 화답이 그러면 특사단 와라. 3월 4일 날 2018년 3월 4일 날 이제 정용 당시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이제 특사단이 가죠. 거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화답을 해줘.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다. 미국 대통령하고도 만날 용의가 있다. 당시 이제 정용 서훈 두 특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로 정용 서훈 두 양반이 이제 워싱턴을 바로 가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전달을 했고 그때 이제 참모들이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자 화답을 줬고 그럼 우리 또 북에다 전달해 줬죠. 그러니까 북에서는 뭐 남측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원하는 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화답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죠.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뭐 실질적인 얘기들 상당히 많이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우리 관심은 평화와 비핵화 이걸 동시 추진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역점이라고 해서 설득을 또 했고 김정은 위원장 얘기는 조건이 맞으면 비핵화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문점 선언이 이제 채택이 되고 판문점 선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위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채택하고 이제 비핵화를 향해서 간다는 걸 얘기하고 가을에 이제 평양 정상회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2007년 14 정상회담만 하더라도 종전 선언 얘기 나왔지만 비핵화에 대한 것은 담지를 못했어요. 북에서 강하게 저항을 해서. 그러나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이제 비핵화를 향해서 나간다는데 이제 합의를 하고 그게 문구로 들어갔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날 노동신문에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크게 보도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탄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6월 10일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우리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온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6일 날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비밀 회동을 하죠. 그래서 다시 성사시켜서 6월 10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어서 이제 나온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치밀하게 이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과 4년 전 조금 넘은 그러니까 그 일인데 굉장히 오래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엊그제 일 같고 어떻게 보면 30년 전 일 같아요. 참 그만큼 압축적이었다는 얘기죠.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그 워낙 현장을 지켜보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실패나 이제 남북한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실패는 우리가 속았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과연 핵포기 의사가 진정으로 있었느냐, 진짜 진심을 읽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뭐 저도 그걸 느꼈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느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라고 하는 걸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걸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남쪽 언론들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안 해주면은 이 정상회담은 실패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여간 서훈 당시 원장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9월 9.19 오전에 9월 19일 날 오전에 그걸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당사 거기에서 이거예요.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조선 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이제 비핵화를 거론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정에 없었던 건데 그날 밤 5.1 경기장에서 이제 능라도에 있는 5.1 경기장에서 한 15만 평양 시민들 모은 자리에서 거긴 사이 연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5.1 경기장에 가지를 못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5.1 경기장 가서 아리랑 관람을 했는데 사실상 연설 기회가 없었어요. 스피치나 연설 기회는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하겠다. 즉석에서 가서 연설하면서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핵무기가 없고 평화로운 조선 한반도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라고 딱 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 보니까 주춤하고 조용하더라고요. 한 2, 3주 지나고 나니까 우레와 같은 이제 함성과 박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일 앞에 주석단이 있었는데 저로서는 정말 감개가 새로웠죠. 일종의 전율 같은 걸 느끼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지도자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고 15만 평양 군중들 앞에서 다시 그걸 재확인한 거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의 주민들하고의 그 약속인 셈이기도 한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북의 이제 비핵화의 의지를 익었다고 우리는 본 거고 지금까지도 그걸 보는 건데 이제 문제는 북의 입장이 그거예요. 비핵화한다. 조건만 맞으면. 그러니까 조건을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조건의 가장 주된 것은 결국은 북미 간의 대화,
그리고 더 그것을 넘어서 북미 간의 수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거였나요? 조건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특히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대화에 나와라 얘기를 딱 하는데 북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나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시 정책을 해소해달라. 두 번째로는 우리 인민의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 정책을 해소해달라. 그럼 첫 번째는 자연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나 연습을 중단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 같은 것을 우리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지 않으며 그리고 북미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게 거기에 포함이 됐겠죠. 또 다른 하나는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주는 조건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럼 북한이 그 반대급부로 뭘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 계속 얘기하는 건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을 보여라. 그게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북에서 제안했던 안이 그거죠. 그냥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북이 원하는 건 그 두 가지예요. 북미 관계 개선하고 정상화하고 제재를 부분 해제라도 해달라. 요게 이제 북의 조건인데 미국에서는 그 두 개를 기본적으로 안 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신들 생존을 위협한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제재가 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심지어 중국, 러시아까지 동의해서 지금 제재가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조건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니까 도저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한때 될 뻔한 때가 있었나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의제였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다. 그 평양선언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2016년 10월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5개의 결의안, 제재 결의안,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민생과 관련되고 우리의 민간 경제 관련된 것을 부분 해제해달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썸디를 낸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낸 게 북이 갖고 있는 모든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면은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겠다고 딱 나온 거예요. 그냥 빅딜을 내고 결국 노딜로 가버린 거죠. 그 대목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관심, 그것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깨물어서 정치적 상황이 고려됐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해석이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그런 해석보다는 다른 해석인데요. 2019년 2월 27일 밤 9시 하노이 시간이 워싱턴 아침 9시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 낸시 펠로시 하원의 의장이 마이클 코헨 전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를 미 의회 하원에 소환을 해서 청문회를 가져요. 거기서 마이클 코헨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거짓말쟁이고 뭐 인종주의자고 뭐 이렇게 막 이제 비판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볼튼의 회고록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밤 9시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찬 끝나서 바로 들어가서 9시부터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계속 텔레비를 봤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소위 단독 정상회담에다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워싱턴 쪽에서 들은 건데 이건 확인될 수는 없는 건데 그때 아마 그런 논의들이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썸디를 갖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영변 핵시설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유엔 제재를 부분 해제를 해줬다. 이 카드를 갖고 워싱턴 갔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양보로 보인다 이거죠. 그건 양보로 보이고 또 민주당은 또 그걸 갖고 거기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고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상당히 정교하게 소위 캘리브레이트된 어프로치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어텐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예. 같은 시간대에 마이클 코헨을 하원에서 불러서 청문회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청문회 시작하니까 모든 미디어 어텐션이 워싱턴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디어 어텐션이 하노이에 없을 경우에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부정적인 큰 뉴스를 만들었다. 아니 예. 미디어 어텐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그게 뜨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이 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뭐 그런 데 상당히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해봐야 큰 뉴스가 안 된다. 그것뿐 아니고 예. 국내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예. 없고 오히려 빅딜해서 노딜로 돌아가야 예. 국내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예.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미중 패권 때도 말씀하셨는데 범인은 국내 정치네요. 그거예요. 국내 정치.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한의 그 김정은이 갖고 있는 카드에 대한 굉장한 그 궁금증, 특히 미국의 이제 여러 조야에서도 과연 북한이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만났는데 확인해 보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급하다. 쉽게 얘기하면 국제적 제재 효과나 북한이 현재 체제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저것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막상 만나서 보니 그랬기 때문에 그걸 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동의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스티브 비건 부장관 앞에도 뭐 들은 적이 있고 그다음 우리 정부가 계속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사실상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할 걸로 알았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예. 기념사까지도 사실상 성공을 전제로 한 걸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아닐 것 같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워싱턴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상당히 연약한 체제로 보고 조금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주는 그 자체가 인센티브다. 제재 완화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김정은의 북한 내에 있어서의 정통성을 향상시키는 인정이다, 상당히 이거죠.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recognition 인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싱턴의 주류 커멘테이터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좀 한계가 좀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왜 안 됐을까요? 협상 문화인가요? 상대에 대한 무지인가요? 아니면 그 국내 정치의 이용으로만 생각해서 그런가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북한 측에 이제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비핵화의 범주와 방법, 로드맵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북한 측의 실무 대표들이 그거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식으로 무슨 협상을 하겠느냐. 근데 실무 협상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정상 간 협상 아젠다로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쪽 입장이고. 그런데 북의 입장에서는 그런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영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는 이미 상당한 랍보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 두 정상이 만나서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데서 큰 차이가 있고 그다음 더 나가서는 우리 김 대표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내 정치적인 계산과 존 볼튼 같은 강경파들의 회방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제한된 영향력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큰 어떤 외교적 협상력이나 또 그 나름대로 레버리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더 압박을 가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계가 있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늘 그 강조했던 것이 한반도 운전자론,
우리가 운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제한성, 이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이 돼야 되는데 뭐 많이 사용한 말도 아닌데요.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한반도 중재자론이 되는 건 언론에서 많이 키운 거고요. 근데 현 정부는 뭐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약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당위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결정짓는 것,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짓는 건 자연히 우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론적인 것들, 또 그런 것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 지향성이 있어서 그 선언적으로 나온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2018년 상황은 우리가 운전자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소위 촉진자가 된 거였죠.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면 엄청 노력한 거죠. 예. 평화를 정착시키진 못했지만 또 뭐 전쟁 분위기는 많이 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걱정하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특히 뭐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의 결과로 결국 남도 북도 군사적 행동을 자제했고 그 나름대로 긴장을 완화했고 신뢰를 상당히 구축했죠. 그래서 서해에서나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전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다카라는 GP에서 이제 총격 사건 하나 빼놓고는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So what? 라고 하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뭐 2020년부터 결국 모든 게 상황이 악화가 됐는데, 결국, 그러니까 시초는 장대했지만 말미는 참담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평화는 과정이에요. 예. 평화의 엔드 스테이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려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 과정 속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그리고 하나의 그 통합의 과정을 겪고 화해 협력을 하는 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이 실패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좋은 시행착오가 되고 그다음 차기 정부가 오면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버릴 수는 없겠죠. 어떻든 간에 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든 정상회담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쌓아놓은 모든 노하우, 의전, 경호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아젠다 그거 활용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할 것도 어떻게 아젠다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야 어떻게 보면 전쟁하지 말자, 평화 만들자, 한반도 비핵화하자. 그러려고 하면 북한도 비핵화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 다루는 거고. 자, 우리가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 주변 사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거는 뭐, 새 정부가 다루고 문재인 정부가 다룰 수 있을까요? 지금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피스키핑, 평화를 만들겠다. 무엇을 통해서? 군사적 억지력의 강화와 동맹 강화를 통해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 예. 그래서 국방비도 증강시키고, 그래서 미사일 방어 차지에 들어가는 무기들도 많이 사고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잘한 것 같아요. 예. 그건 한 축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간 게 피스메이킹 단계예요. 평화 만들기 단계예요. 이거는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거고 그 과정에서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더불어 추진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뭐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합의, 또 9.19 남북 정상선언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에서는 진전을 봤는데 문제는 종전선언 이후부터는 종전선언도 진전을 못 받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의 지변화에 관한 것도 성과를 못 본 거죠. 그리고 그와 병행 추진하겠다는 비핵화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했죠.
그러면 피스메이킹 쪽에서는 제가 볼 땐 40에서 5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평화 경제라는 거예요. 예. 그건 뭐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따라서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도로도 연결시키고 철도도 연결시키고 에너지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경제 협력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남북간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을 확대시키면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로죠.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체제, 미국 독자 제재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 진전을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잘된 부분은 군사적 억기력과 동맹을 통한 평화 유지는 잘 됐는데 예. 근데 그걸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망쳤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 거죠. 그게 제일 잘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평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화 경제를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 구축 또는 경제 공동체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전이 전혀 없었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믹스드 리절트, 복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핑과 메이킹은 성공했는데 빌딩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 키핑은 결국 그 사이에 뭐 전쟁이 일어났거나 무슨 키핑은 군사 한 충돌이 80점 없으니까 되죠. 그거는 예. 뭐 A라고 할 수 있고 예, 예. 그다음 메이킹, 피스 메이킹은 B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스 빌딩 또는 평화 경제 이쪽은 결국에 F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건 솔직히 뭐 얘기해. 그런데 이제 그 대목에서 개성공단을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었고 자기들로서는 저도 개성을 가봤지만 개성이 과거에 굉장한 그 군사 요충지였는데 그것을 모두 북한 군부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뭐 금강산도 그렇지만 특히 개성은 뒤로 다 물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 이것은 우리 쪽 기업인들도 원했고 북측도 간절히 원했는데 왜 담대하게 그걸 못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섭섭해한다 북측에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조금 그 제한된 공간이지만 링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었는데 못 써서 아쉽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느냐 이제 요 얘기입니다. 예. 뭐 그것도 동의하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 문재인 정부보다도 저는 입장이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뭐 제가 그때 이제 2017년 제가 5월 19일 날인가 이제 특보에 이제 위촉을 받았는데 뭐 그때부터 저는 그때는 이제 남북한 관계가 악화가 되기 전에요. 예. 7월 달부터 악화가 됐으니까 오이사 조치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으니까 개성공단 재개하자. 정 안 되면은 개성공단 입주 대표자들이라도 보내자. 그리고 금강산 같은 것은 금강산 관광도 개별 관광의 경우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지 않지 않느냐. 그걸 착수하자. 뭐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미국에서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작은 성공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타미플루도 못 보내지 않았어요. 타미플루 나중에 뭐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유엔군 사령부에서 제재해서 한 게 아니고 뭐 우리 정부에서 결정 못 해갖고 못 보낸 거거든요. 북에서는 개성 와서 타미플루 받아가려고 뭐 한 달 이상 기다리고 오는데 우리가 사실 북에다 가져다 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담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작은 성공에서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그 작은 성공을 이루지 못한 데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조만간 취임할 정부가 본인들도 남북관계를 파탄에 빠뜨리겠다는 생각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좀 발전시키고 하려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그 노력들에 대해서
노력과 일부 좌절 이런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하나 그 테스트 케이스로 좀 잘 연구해서 자기들 정책이나 판단에 반영하면 좋겠고, 그렇다면 선생님을 포함한 몇몇 분들을 좀 비공식으로라도 초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좀 우리 국가의 역량 낭비를 줄이는 길이 아닌가. 뭐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뭐 지난 정부 정책이라는 걸 다 버려서는 안 된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어떻든 선거 기간 동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한 실패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정책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여간 타산지석으로 삼을 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추진했던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숨가뻤던 정말 남북한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숨가쁜 현장에 계셨던 우리 문재인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아쉬운 점도 많고요. 또 우리가 이뤄냈던 성과도 굉장히 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남북한 문제,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총평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2018년 그 반전에 지평을 여는 데는 상당히 성공을 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희망을 줬지만은 결국 결과는 교착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남북 관계를 하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경험이 상당히 소중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세심히 복기를 해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정책을 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메디치보라 런칭 특집 문정인 선생님과의 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와 한반도, 이 한반도 위기와 새 정부의 외교 정책. 오늘은 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반도 프로세스 5년간의 과정들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석열 새 정부의 과연 외교 정책, 그리고 남북한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문정인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